아, 정말 역사는 굉장히 복잡하구나. 우리 한반도만으로 역사를 하면 너무 웃기는구나. BC 108년에요. 유만조선이 멸망했어요. 고조선이 붕괴하는 과정, 유만조선이 건국 발전하는 과정, 멸망하는 과정을 저는 유라시아 세계 속에서 보는 논문들을 발표해요. 연관되어 있다. 주체는 한나라잖아요. 마지막에는 실크로드와 우리 문화 이렇게 보는데요. 왜 실크로드 알아야 될까? 서구 중심적, 중화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실크로드는 중국 아니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실크로드가 길게 하면 10,000km 넘게도 보거든요. 아나톨리아 반도를 넘어서 발칸 반도까지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통 9,000km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것만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 도낭 지역부터는 중국과는 무관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중화 문명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확실히 깨트리자면 곤란하고요. 우리 서구 중심적이나 중화 중심적으로 실크로드를 봐서는 안 된다. 거리도, 주체도 중국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좀 개방적 자세를 가져야겠다. 많은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수많은 종족들이 수많은 민족으로 변화했고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국가를 만들었었고 이것이 명멸했고 그리고 길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합적인 겁니다. 아, 인류 문명 자체가 아니면 유라시아 문명 자체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에 실크로드의 우리 문화 그러면은요. 의외로 우리가 중국 실크로드뿐만 아니라 그 서쪽 실크로드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범아시아, 페네시아란 말 쓰죠. 유라시아라는 용어를 즐겨 쓰기 전까지는 범아시아란 말을 썼어요. 우리 아시아를 좀 크게 넓게 보자. 그리고 해안과 육지를 같이 보자는 거죠. 실크로드는 말 그대로 오아시스 로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크로드는 오아시스 로드다. 그러나 길은 무지하게 많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대륙만 길이 있습니까? 바닷가도 길이 있죠. 그리고 바닷속도 길이 있잖아요. 바다도.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세계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나만 알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남아시아는 좀 달라요. 서남아시아는 일단 아시다시피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가장 서쪽에 있으니까 가장 유럽인들과 가깝잖아요. 더군다나 이론의 여진이 있지만 그들은 아리안과 직결돼 있잖아요. 아리안은 유럽인들과 직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히틀러가 아리안의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종주의를 발동시켰습니까? 그게 무서운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서 이런 아리안이라는 용어, 이런 용어들은 한동안 쓰여지지 않았었어요. 지정학이라는 용어도. 지금은 누구나 쓰여지지만 그만큼 아리안이라는 것은 관계가 깊은데 그 아리안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것은 현재로선 이란이에요. 이란 자체가 아리안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서양과는 비슷하고 또 동아시아도 비슷하지만 그래도 서남아시아는 좀 다르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밑에 보니까 망체계로 보자.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망이란 말을 이해 못했잖아요. 네트워크란 말 중고등학교 때 들어봤어요? 세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보는 관점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라는 한자 용어는 전 근대라가 아니라 이미 고대 용어잖아요. 그리고 지금 21세기는 당연히 도로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망체제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가 망체제로 돼 있었는데 전 근대나 고대는 그것 자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면적 사고로고 용어도 평면적 용어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망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도로 대신에 이제는 할 수 없이 도로망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도망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망. 어쨌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돼 있다. 그리고 정적이지 않아요. 전부 다 움직이는 거죠. 모든 것이 움직여요. 다만 우리는 폭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모였다가 팍 터지잖아요.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이런 세계들도 유목민족들도 모였다 팍 터지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들이 굉장히 동적이고 변증법적이다 이렇게 보기 쉽고 우리는 늘 정적이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아니잖아요. 제가 만드는 용어는 바로 동중정의 문화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정적 문화 아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인정하다시피 빨리빨리 동적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을 우위로 한 정적 문화니까 동중정의 문화. 특히 우리는 그동안 왜곡됐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죠. 유라시아가 이렇게 복잡하구나. 생태환경 속에서는 첫 번째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후가 있지 않습니까? 토양이 있죠. 이게 합쳐지게 되면 지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식물 분포자가 있고 동물이 살고 거기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니까 지금은 덜하지만 전 근대까지는 인간은 생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소위 말하는 고대에는 전적으로 지배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길은 어떻게 됩니까? 생태 환경에 따라서 길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공부하려면 생태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관념적으로 교조적으로 접근하면은 문헌적으로 접근하면 이거 규명할 수 없어요. 유라시아가 지금 제가 이렇게 구분했지만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는 있죠.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다양하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구나. 이런 적 다 사람이 살았어요. 인간은 정말 무서운 존재라서요. 북위 70도 이북에서도 인간이 살았던 유적들이 발견됩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유적들이 북위 70도 이북에도 발견이 돼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한 지금 북극권에서도 거주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무서운 거죠. 생존 능력이 가장 탁월한 존재는 인간이죠. 어떤 존재들은 자기가 적합한 주어진 환경 속에서만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 넘나들면서 적응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파미르,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죠. 투르키에, 아랄, 카스피에 이렇게 대륙과 해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명은 해륙 문명론이다. 그래서 교통망도 해륙 교통망이다. 이렇게 보는 역사관은 해륙 사관이다. 유기적으로 본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땅만의 역사가 아니라 물의 역사도 같이 겸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죠. 이때 물의 역사로 제가 굳이 표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에는 바다만 있습니까? 호수도 있고 강도 있잖아요. 카스피에 이거 호수잖아요, 사실은. 아랄에 호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통망으로서 초기에는 강이에요. 다 강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4대 문명도 강이지만 시베리아도 서에서 동쪽으로 올 때 보면은 다 강을 이용해요. 바이킹들도 여러분들은 꼭 바다만 생각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 강에도 많이 내려가지, 강. 그러니까 강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종교도 많아요. 첫 번째 동쪽은 샤머니즘 그리고 유교라고 그랬잖아요. 흔히 말하는 고등종교 이전에 있었던 종교 현상을 샤머니즘. 그런데 원 의미는 그건 아니에요. 샤만에서 나온 거예요. 샤만은 굳이 한자로 표현하면 중국에서 무라고 사용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존재인 무가 되는데 만주에서는 이렇게 오늘날의 우리 무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샤만이에요. 그 뜻은 뭐 휘젓다, 몰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러시아 사람들이 보니까 동아시아 극동쪽에 있는 이 무당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샤만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그런 특별한 종교 현상에다가 이즘을 붙여서 샤머니즘 그런 거죠. 샤만이 주재하는 종교 현상을 샤머니즘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가장 큰 특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신 내린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원류라고 그러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말하는 동반교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캄차카, 알류산부터 해가지고 알타이 지역까지도 다 샤머니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한 협의의 샤머니즘 개념을. 그 샤머니즘은 일단 동쪽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는 가장 최고의 종교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종교의 근본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쪽 지방을 보니까 천숭배죠. 한자로는 천그러지만 이쪽에서는 탱글이라고 그래요. 탱글이, 탕글이, 퉁리 이런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늘이라고 그쪽에서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됐는가? 이거는 잘 모르죠. 다만 육당 체남선이 우리 단군 시내에 나온 단군의 단군을 탱글이 현재 한반도 남부지역에 있었던 단골무당 단골레 있을 때 이 단골이 탱글이 하늘을 뜻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지금 여러 사람들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늘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는 거죠. 우리 하늘 숭배해요. 중국에서 말한 하늘 천자로 쓰여졌을 때 천과 일본이 천왕 그랬을 때 천과 우리 천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하늘은. 우리는 정말 하늘을 독특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남쪽에는 불교 영향, 서쪽으로는 스키타이 문화를 기본으로 등등등등등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스키타이란 말이요.
스키타이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건 원래 그들의 말이 아니에요. 헤로도투스가 역사에 스키타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스키타이라서 우리 스키타이 그러지만 원래 다른 발음이죠. 본인들은 그렇게 안 봐요. 스콜토스란 발음으로 알려져 있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페르시아인들이 스키타인들을 사카라고 불렀던 거죠. 사카.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는 다 사카라고 그러지 스키타이라는 말 안 써요. 사카입니다. 그리고 그걸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색이라고 읽잖아요. 색자. 그 색자를 쓰는 건 뭐죠? 색 또는 사구로 쓰여지는 한자를 쓴 것 뿐인데 본 발음은 사카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들은 넓은 의미의 아리안계잖아요. 그 아리안계가 흔히 말하는 인도 아리안 그러죠. 그러니까 인도랑 연관이 깊잖아요. 원래 거기서부터 그걸 착안해가지고 그 학설이 나온 거니까 인도랑 연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AD 직후에 보면은요, 인도 서북부 지역에는 스키타이 킹덤들이 있었어요. 킹덤 있죠, 왕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카인들이 그 인도에 강한 영향을 끼친 거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아리안이죠. 그렇다면 인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문의 많은 부분들은 아리안과 연관이 돼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를 샤카문이니까 사카족과 연관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개연성은 있지만 검증된 거는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아, 이렇게 유라시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 아실 수 있어요. 조라스터 문제도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찍부터 일본에서는 고대 7세기 이후죠. 조라스터교가 들어왔다는 설도 있고 중국은 이미 은하상족을 했을 때 상, 즉 은이죠. 여기에 영향 끼쳤다는 설도 있고 뭐 너무나 당연하죠. 도낭이 뭡니까? 바로 월지인들의 수도격에 해당하는 도시였는데 월지, 그 페르시아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프카스 길을 정리해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아, 이렇게 길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초원의 길은 스텝 로드, 그다음에 숲과 강의 길은 보통 타이가의 로드 그러는데 제가 거기다가 리버를 붙인 거죠. 아, 이거 숲은 늘 강과 같이 간다. 그러니까 숲이 있으면 물 있지 않습니까? 물의 길, 얼음길, 아이스로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이 65도 이북, 심지어는 70도 이북에서도 인간이 후기 구석 시대에 존재했던 유물들이 유적들이 발견된다. 그다음에 남북 종단길이 있는데 남북 종단길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를 들면 말의 길도 있잖아요. 황금의 길도 있잖아요. 은의 길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옥의 길도 있잖아요. 그죠? 청금석의 길들이 있잖아요. 청금석은 4,000년 전에 오늘날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아프가니스탄 간에 무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하고 인도의 항구로 무역이 이루어져요. 청금석 때문에. 아프가니스탄부터 청금석을 바닷가를 끌고 내려와서 인도양에서 출발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까지 항해가 이루어져요. 이게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모피 길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길이 많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는 그냥 라이트 오벤이 쓴 것. 그러나 실질적으로 길은 무지하게 많다. 뭐 알류산 열도길도 있고 티베트 길도 있고 차마고도는 워낙 유명하니까 뭐 온갖 길들이 다 있죠. 왜 실크로드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봤듯이 실크로드보다 더 큰 길은 사실은 초원의 길이에요. 더 파괴력 있지 않습니까? 초원에서 얼마나 말 달리기 좋습니까? 그리고 말 달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군사력을 동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말 그대로 민족 집단의 흥망성쇠랑 직결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더군다나 거기서는 주로 뭡니까? 그 당시 때 가장 값비싼 물품인 말을 교육하고 또 가장 값비싼 황금을 교육하고 이게 최고죠. 우리에게 실크로드가 일본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실크로드 이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스텝로드 초원의 길이 최고다. 사마르칸드 여기 강씨성 가진 분들 계세요. 강씨 진주 강씨 말고 저 안녕 강씨 강씨는 당연히 사마르칸드 사람들이에요. 부하라 사람들은 안록산처럼 안씨 그리고 석씨는 오늘날의 타슈켄트 우즈벡의 수도죠. 사씨는 아라레 근처에 있는 사람들 조씨 이런 성들은 크게 말하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고요. 좁혀 말하면 소구디인들이에요. 소구디안. 그들이 중국 현재 신장 지역에 와서 살면서 한자를 쓰다 보니까 이런 성을 받아온 거죠. 그 중에 일부가 흘러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은 그 성을 갖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 얘기는 중요한 것이 다리우스 3세 때 알렉산더가 쫓아오다 보니까 중앙아시아까지 왔고 그가 중앙아시아 신문 문화가 헬레니즘이죠. 그 헬레니즘은 당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맞닿은 아프가니스탄,
동쪽으로 오면서 페르가나를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리고 미리 내려가 있었던 인도적에 있었던 문화랑 합쳐지고 또 불교랑 습합되다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문화 양식이 바로 간다라 문화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까지 오는 거죠. 아, 정말 역사는 굉장히 복잡하구나. 그리고 우리 한반도만으로 역사를 하면 너무 웃기는구나. BC 108년에요. 유만조선이 멸망했어요. 고조선이 붕괴하는 과정, 유만조선이 건국 발전하는 과정, 멸망하는 과정을 저는 유라시아 세계 속에서 보는 논문들을 발표합니다. 연관되어 있다. 주체는 한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한나라의 국가발전 전략 아니면 대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동쪽에는 유만조선이 있을 뿐이에요. 당연히 서쪽에서는 실크로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페르가나, 유명하죠? 이런 것들은 여기 쓰이는데 그대로인데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장건이 갔다 온 다음에 한무제가 유만조선 멸망시키고 나서 4년 후에 다시 대병력을 보내서 이 페르가나를 점령을 해요. 역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지만 대환국이라는 나라를 상상을 뛰어넘죠. 그게 이거예요. 제가 이 성을 봤는데 여기가 페르가나 평원입니다. 페르가나 그래서 저는 완전히 초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페르가나란 말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 바로 밑에 물이 보이잖아요. 거기가 유명한 시루다리아 강이에요. 중앙아시아에는 두 개의 강이 흘러요. 아무다리아, 시루다리아. 다리아는 강이죠. 이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그 지점을 옥서스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랑 똑같은 거예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가운데가 비옥한 옥토지대잖아요. 중앙아시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우즈베키스탄 그러면은 유목민족이냐? 아니에요. 농경이에요. 왜? 이렇게 아무다리아와 시루다리아 하루가 만나니까 얼마나 농경이 발달했겠습니까? 다만 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라는 거죠. 그리고 구릉이 많으니까 더불어서 목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오른쪽에 저게 벽이잖아요. 이 벽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까? 자연스러운 것도 있는데 그 안을 보시고 그다음 왼쪽 보고 이거 전부 다 주거지예요. 그 위에 그림은 안에 깊숙한 데 보면은 뚝뚝 파있는데 다 그게 실제로 쌓은 겁니다. 도시국가예요. 도시가 하나의 국가 형태를 내세운 건데 여러분들은 도시국가 그러면은 보통 그리스의 폴리스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죠. 다 도시국가예요. 고대 사회는.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우리 역사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조선, 유만조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만들은 저는 도시국가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조그만 도시에 해당하는 국가가 다스리는 거죠. 나머지는 아웃사이드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고 여기에 왕궁과 그 다음에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만드는 공장이 있잖아요. 모든 거. 공방. 그리고 시장도 있고 종교시설도 있고 도시국가입니다. 고조선 제국이다. 그 당시에 전 세계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국가들이 많은데 도시국가 전체를 연결시키면서 중국의 중화주의처럼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코어라고 봐요. 허브 역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 왜? 우리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데다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굳이 다른 도시국가들을 지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연합하되 다만 큰 것만 장악하는 거죠. 그게 사만에 있는 마한이에요. 마한 중에서도 대표성을 띄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만의 왕이 사는 거죠. 목쥐국이. 이런 체제로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 이론들은 그거예요. 고조선도 초기 단계엔 그랬다. 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발굴 현장이에요. 마침 안내를 받았는데요. 발굴하는 사람한테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밑에는 보니까 저게 상수도관. 이 성이 결국은 제가 논문에 썼는데 유만조선이랑 거의 비슷한 궤적을 겪으면서 멸망해요. 내부의 반란으로. 어마어마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는 원정군이 여길 점령할 수가 없어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한무제군이 오늘날의 평양 지역까지 군대를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쓴 논문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부 분란에 의해서 똑같아요, 과정이. 아, 이게 천산이에요. 비행기 찍은 건데 천산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천산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텐산 산맥으로 되어 있어요. 이 텐산 산맥을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원 발음은 99.99%가 그 사람들도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노인네들은 알더라. 탱그리다르, 탱그리도르, 즉 하늘산이란 뜻이에요. 이걸 중국인들이 천산 부른 건데 천산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산북로,
그 밑에 있는 것이 남로, 그리고 더 밑에 있는 것이 남도로예요. 주로 천산을 기준으로 해서 북로, 남로 그러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어디서든지 천산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막을 횡단하거나 자동차 횡단하거나 바다를 항해할 때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GPS처럼. 그래서 천산은 어디서나 보이는 산이에요. 어디서나. 그러니까 천산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신령스러운 걸 떠나가지고 필요한 거니까. 내가 있는 위치를 안 알려준 건 천산밖에 없으니까. 천산, 북로, 남로로 이루어졌다. 요거는 학생 책에서 본 거거든요.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잘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신장 위구르 자치로 넘어갑니다. 이제 실크로드예요. 현재는 신강 위구르 자치구. 신강은 새로운 영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아니라 청나라 때 여기를 강희제가 새로운 영토 신강이라고 부른 거죠. 잠시 쉬겠습니다.